혁신 기업가가 이윤을 창출한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창조경제? 아니야. 창조경제는 완전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디냐? 김대중 정부의 벤처 기업들. 김대중 정부까지 내려가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네. 그래 아까 이제 국장이 얘기했던 소위 김대중 정부 때 막 그 샘솟았던 그런 벤처 물론 그 안에 쓰레기들 많을 겁니다. 돈만 조달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짓 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을 그냥 쭉 눌리는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지금 이재명은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초반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시점에 아마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 예언을 따로따로 하시는 걸 하시죠. 소고기? 7월인데? 소고기 콜? 네, 7월 네, 콜. 콜 오케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증시 부양에 대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승세가 허니문 랠리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들썩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국장, 김정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증시 5천 네. 이거 하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경제 성장률 3%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대자뷰인지 기시감인지 네. 이명박 정부의 747 이게 너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747 보잉 747처럼 대한민국이 홀홀 날아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네. 그 당시에 보면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네. 그리고 세계 취권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 네. 이거는 자기네들이 발표하면서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숫자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증시 5천선이랑 성장률 3%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건지 네. 저는 그거부터 의문이 들어요. 너무 막 지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명박 정부는 747에 하나도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재명 5천선 얘기 듣기는 좋지. 증시 5천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지금 3천선도 못 넘었는 데다가 그 정부가 초기에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네. 쭉 올라가는 거 말고는 그 다음번에는 엉망진창으로 곤두박질 친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그걸 무슨 5천을 가겠다 그러고 지금 경제 성장률 0%인데 추경 한 20조 풀면 한 1% 좀 넘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를 얘기한다? 아 그럼 뭐 우리나라 뭐 내수가 갑자기 1억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거죠. 듣기 거북해요 솔직히. 그러면 종효동자의 3천은 어떻게? 아니 3천은 이제 가겠죠. 지금 그 가는 걸로 네. 그거 됐고 5천은 전 방송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저는 분명히 3천선 넘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3천선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천은 이거는 진짜 뜬금없다. 아니, 그러니까 뭐 내년에 5천선 만들겠다 이러면 거짓말인데 네네. 5년 후에 5천선 만들 수 있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숫자일 수 있지만 뭐 또 불가능한 것도 이재명 아니니까. 대통령은 5년을 근무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 무슨 꼴 날 수도 있어 박근혜나.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뭐 미친 짓을 또 하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숫자를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여러 방송에 다니면서도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그걸 뭐 네. 달성하겠다 이게 뭐 달성 꼭 해야만 하는 숫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3%도 당장 뭐 내년부터 다시 3% 돌아온다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자원을 풀가동해서 거둘 수 있는 명목 성장률이 뭐 2%대 중후반인데 네. 이거 3%로 가려면 매년 무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거나.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목표다 아마 이제 임기 한 3년차, 4년차 정도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인 것이지 뭐 지금 당장 달성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너무 방법은 있긴 해요. KDI가 숫자를 조작하면 됩니다. 자, 일단 경제 인선을 그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경제 성장에 좀 방점을 찍겠다 해서 경제팀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김용범, 하준경 요 둘의 조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일단 전에 기재부 차관 했을 때부터 이 김용범 차관 지금은 이제 정책실장이 된 이 김용범 실장은 네. 나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실용주의와는 조금 맥락이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뭐 서울대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름 뭐 경제와 금융과 꽤 오래 관련된 여러 요직을 여가 부분? 거쳤던 네. 경제금융통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임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네. 조금은 이상한 어디서 찌그러진 그런 경제 이론 가져와서 네. 실제로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실용주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이제 약간 중심축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본류에 있는 그런 경제학자의 네. 성장 이론을 가져와서 성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게 아무래도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주류 경제학자와 그다음에 나름 경제와 금융 쪽에 조금 빠삭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이 김용범의 조합은 저는 경제팀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림 없이 그렇게 뭐 큰 무리 없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예측해 보건데 네. 국장이 딱 거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왠지. 무리 없는 인사다. 아하. 거기까지다. 그게 네. 다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것 같네요. 의견 여쭤볼게요. 아 이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게시를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가가지고 무덤 같다. 컴퓨터도 없다. 아무것도 다만 책상만 덩그러니 있다. 네. 지금 인수인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일을 더럽게 안 해가지고 인수인계 해줄 것도 없지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수위가 없는 상태로 시작됐을 때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경제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전부 다 알다시피 성장률 0%. 그렇죠.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제부총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경제부총리 지금 대대행이잖아요? 그만두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용범을 선택을 한 거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용범이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수평 이동을 해서 기재부 1차관을 갔습니다. 네. 이 양반이 행시 30기인데 행시 30기들은 진짜 고인돌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 기재부 1차관으로 수평 이동했을 때도 왕차관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엔간한 그 공무원보다도 형님, 큰형님이잖아요. 네. 경제부총리 대신 몽둥이 드는 거죠. 왜냐면 김용범 차관이 기재부 1차관 했을 때 누구였냐면 김동연, 홍남기. 진짜 김동연은 저는 진짜 희한한 게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를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진짜 반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야 재정 확장하자. 아니다 세수 부족이고 나라 재정이 빵꾸 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 계속 반대만 했던 사람이고 홍남기 어떤 사람입니까? 기재부에서 요직에 한 번도 못 가, 그러니까 요직 국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서류 갖다 주고 경제부총리 된 진짜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김용범이 고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범은 공무원들, 특히 모피아로 불리는 재정부 공무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진짜로 경제정책을 하는 그 사람은 네. 하준경 수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뭐 이준영 지금 대통령의 그 경제 선생님이라고 네. 소문이 이미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슈페터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혁신 기업가가 이윤을 창출한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창조 경제? 아니야. 창조 경제는 완전 그거는 이스라엘이 그 스타트업 세워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랑 결탁해서 사기치는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만들어 놓고 팔고. 근데 우리나라는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디냐?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부. 김대중 정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네.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준경이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이재명 정부는 이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붐 못지않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네. 굉장한 많은 재원과 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뒤에 준비했던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네. 그래서 저도 올해 굉장히 증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 불이 붙을 것 같은데 IPO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키우는 거, 네. 뭐 100조 뭐 투입한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잘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뭔가 지원책 내주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하나의 트랙이고요. 네. 또 하나의 트랙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소버린 AI 쪽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네. 그래 아까 이제 국장이 얘기했던 소위 김대중 정부 때 막
그 샘솟았던 그런 벤처. 물론 그 안에 쓰레기들 많을 겁니다. 돈만 조달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짓 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대기업군이라고 부를 만한 기업이 나온 게 기껏해야 뭐 하이브, 그 다음에 게임에서는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대기업이 된 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혁신 기업들이 우리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류덕현 교수가 지금 재정기획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는데 이 양반이 또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빚 좀 주면 어때? 그렇잖아요. 정부가 빚을 져도 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거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피아들이 그걸 못 쓰게 한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연인데 그 양반 색깔 바꾸고 지금 경기지사하고 이번에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거지. 자,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지수가 장중에 2,800선을 넘은 게 지난해 7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자, 뭐 상법 개정안, 배당 소득세 완화, 자사주 소각 제도와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차차 풀어 나가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상법도 뭐 초기 얘기 나올 때는 뭐 당장 뭐 6월 5일 날 뭐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2주 안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또 뭐 속보 올라온 거 하나 보면은 네. 이번 주 내에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다고 했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인다? 네. 100%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그룹과 이게 상법 개정으로 결국 가긴 갈 텐데 네네. 뭐 세부 항목까지 조정할지 모르겠으나 큰 틀로 가는 건 맞는데 대그룹과 어떤 당근 채찍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 없이 마구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면 네. 이게 결국 나중에 좌초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율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조율 과정 이후에 하나하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디에 베팅했냐? 채권을 20조 베팅했어요. 근데 채권 자체를 산 게 아니고 네. 채권 선물을 샀습니다. 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다 물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네. 만약 이들이 다 빠져나갔으면요? 환율이 저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돌거나 다른 파생 상품 시장으로 시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자산 내에서 이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새로운 기업들 밀어줄 가능성, 신성장 동력에 올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AI 투트랙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언급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최근 외국인 매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상법 개정이나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 일부 지주회사를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수의 어떤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거는 네. 상법 개정 문제는요. 윤석열 정부 때 5대 그룹,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의 대관이 판단 미스를 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다수당이었던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이 5대 그룹 대관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문구는 고치지 말고 당신들이 필요한 규제 대못을 이야기해라. 그걸 우리가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 대관이 와서 앵무새처럼 저희는 상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네네. 되게 멍청하게. 거기 돈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놔두고 네네. 당신네들이 사업하는데 힘든 걸리는 거. 네. 그런 규제 대못을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라. 근데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가서 그냥 바보처럼 저희는 상법 네, 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진짜 면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멍청이들도 아니고 다른 거를 그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이니까 뭐 했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그걸 무산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야. 그러니까요. 민주당이야. 이제는 거부를 할 수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사면초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 규제 이거라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처한 거예요. 5대 그룹 총수 만나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 뭐 힘드신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뭐 총수들이 와가지고 저희는 상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 이제라도 화이트 칼라 52시간 이그젬션 네. 이거를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는 화이트 칼라는 52시간 예외 조항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규제에 대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5대 그룹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5대 그룹으로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각계격파식으로 이재명 정부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다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대 그룹 대관들은 지금 다 못 벗어야 돼요. 멍청한 짓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함으로써 5대 그룹은 쓰잘데기 없는 수업료를 지출하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경제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조금 하나하나 더 뜯어볼게요. 일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AI 산업 육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LMM을 우리가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ChatGPT랑 한 판 붙어볼 거냐,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에 좀 걸맞는 GPT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뭐 소버린 AI를 하는 것,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아예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네.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버린 AI 쪽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뭐 GPU도 사고 해서 네. 뭐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하나의 역할일 수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얼마 전에도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디바이스 AI, 그 온 디바이스 AI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둘씩 막 생기고 있던데 네.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끊긴 상황.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가 다 끊겨 있는 그런 GPU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단말기 안에서 AI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만큼 능력을 늘릴 수 있는지는 차치 문제고 일단 그런 기업들이 한둘 나와서 네. 아 이렇게 개발하면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다시 전산과로 대학생들도 많이 가고 네. 그다음에 원래 전산과 쪽에 조금 뭐 결부되어 있었지만 개발 쪽에 전혀 뜻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쪽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돈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안 가요. 개발자의 천국이라는 네이버의 그 전산과 출신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걸 왜 가? 은행이나 이런데 전산실에 들어가면 개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면 일 시켜요. 자기들이 일하는 게 없어. 맞아, 일하는 게 없어. 외주한테 시키고 PM만 하면 돼. 네. LG CNS나 SK CNC 불러다가 PM만 하면 돼요. SDS. 삼성 SDS는 네. PM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 막 그거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한다고? 안 가요 이제.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소버린 AI에 첨단을 걷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거기에 AI 센터장인 하정우 씨는 자기 장사만 하러 다니거든요.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 장사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본인 장사만. 아, 본인 장사요? 예. 아. 그 사람은 본인 장사만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어디 뭐 AI 학교에 교장 이런 거 하고 있고 네네. 뭐 어디 AI 시민단체 포럼에 무슨 거기 대표하고 있고 네. 그런 것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개발은 안 하고. 네네. 왜냐면 하이퍼클로바 X 그거 써봤어요? 한두 번 써봤죠. 저도 클로버 노트 써보긴 했는데. 네. 아니요. 네. 그 AI 네. 클로바 노트가 AI냐고. 그것도 아니, AI. 써봤죠. 근데 하이퍼클로바 X는 별도 앱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게 앱을 만들어서 그걸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웹에 들어가서 거기서 질문을 넣고 그 답을 받아야 되는 그 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소버린 AI를 하겠다고? 그리고 네이버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AI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 낙후돼 있는 AI를 하기 위해서는 네. 나라에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 와서 뛰어놀 수 있게 돈 때려 박으면서 가는 네. 수밖에는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일단 네. 우리는 지금 GPU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서서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나마 지금 AI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GPU가 조금이라도 확보되어 있는 거 세종각 딱 하나인데 네. 거기에도 지금 뭐 2,000장 정도의 수준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막 몇만 장 얘기하고 있고 면적만 해도 뭐 지금 뭐 축구장 몇 개 크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네. 그 아이디어를 굴려볼 운동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마련해 주는 거 저 100% 찬성. 네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걸 특수하게 개발하기 위한 그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이디어 써서 개발했을 때 그거 한번 돌려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장으로서의 그런 AI 데이터 센터를 정부하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하나의 어떤 필드를 만들어주는 건 100% 찬성.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LMM 만들어서 경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소버린 AI 디지털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뭐 삼성전자, 5대 그룹도 투자를 해서 걔네들 아이디어도 거기서 또 구현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형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나 네이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갔다가 그게 유찰이 됐거든요. 왜냐면 돈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네.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실험을 하고 쓰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안 그러면 군소기업들이 쓸 수 네.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NGO지, NGO. 그러니까 자선사업이 그렇죠. 되는 거죠. NGO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네. 돈 있는 삼성이나 네이버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이유가 거예요. 없네요. 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그 사람들한테만 만약에 그 센터를 개방을 한다?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김대중 정부가 생각날 정도의 스타트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아예 그냥 운영하는 삼성 SDS나 네이버한테 보조금을 아예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운영할 때 자기네 돈이 빵꾸 안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처럼 삼성이나 네이버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니네 이거 안 해주면 까불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운영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생각보다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에 생각이 다른 게 네. 대그룹에게 지분 참여를 시켜서 대그룹도 이미 써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써야 되는 그 영역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그룹도 혼자 투자하기에는 벅찬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 그룹이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아서 소위 이제 100조를 정부가 다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삼성 SDS든 LG CNS든 이런 쪽에서 가치 개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필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스타트업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필드도 만들어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정책적 조율 문제긴 하지만 아마 AI 시장은 이런 쪽에 육성이 가야지 네. 만약에 또 정부에서 나서서 뭐 LMM 한번 만들어서 챗GPT하고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이건 망하는 그래요. 길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삽질이 될 수 있죠. 네. 그럼 AI 시장을 육성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드웨어들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수혜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직적 문화 구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묶여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좋은 분들 중에 이미 해외로 도망간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려면 이쪽에 하나 기회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은 일부 수혜가 돌아간다. 네.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센터 만들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 인프라들, 전력 이와 관련돼서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일부 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조금 부각은 받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크게 움직이기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서 네.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하드웨어 쪽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네. 이쪽에 정말로 리스크를 지고 크게 뭔가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IPO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튀어나오는지를 잘 네. 서치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AI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제 AI 100조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네.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두의 AI 테마. 이제 2차 전지 잘 된다 그랬을 때 통조림 만드는 회사도 2차 전지 사업하겠다고 신사업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거든요. 그 통조림,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통으로 된 건전지가 있긴 하죠. 근데 통조림 회사도 그런 걸 하고 화장품 회사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러고 전고체 만들겠다고 그러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부터 연구개발 열심히 하겠다고 오너가 이건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다 많죠. 이 AI도 지금 이제 테마주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거기에 잘못 선택해서 발 담그면 주가 5천선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다른 건 아무것도 투자 못 하신다는 걸 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응을 이제 새 정부가 물려받게 됐는데 뭐 이른바 7월 패키지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 기본관세 얼마냐 하고 그다음에 주요 품목별로 쿼터 받아올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관세 10%는 적용 안 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중국은 아마 쉽게 결론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7월 초까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쉽게 안 끝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언제 처음 만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정말로 아펙에서 처음 만난다면 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처음 만난다면 오히려 이제 그때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저는 7월 초 정도에 끝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국처럼 네.
주요 수출 품목의 쿼터를 만약에 받아올 수 있으면 저는 거의 영향 없는데 주가만 빠지는 거일 수 있다. 네. 물론 최근에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여력은 없어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빠졌던 게 저는 자동차라고 보는데 네.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만약에 관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120만 대 팔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만드는 게 한 70만 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50만 대, 60만 대 정도 쿼터 받아오면 네. 그러면 저는 이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관세 때문에 빠진 거는 일정 부분 네. 회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와 관련돼서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일단 뭐 7월 즈음에서 끝날 수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자동차, 뭐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품목들에게 쿼터를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도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밀어내면 안 된다. 우리한테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미국 뭐라 그랬어요? 미국하고만 해. 우리랑만 해. 중국하고 하지 마. 그게 우리의 스탠스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 그 삐걱거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 누워. 나 아무 못하겠네. 제가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 늦게 협상단을 네. 꾸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나 중국이랑 러시아 나 중요한데? 라고 하면 당신네들한테 그렇게 네. 못하겠는데 라고 네. 하는 순간 네. 우리는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또 에이펙이 또 있잖아요. 올해 에이펙이 있잖아요. 네.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트럼프 형 오고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싶습니까? 노벨상 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김정은을 올 수 있게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봐라. 북한이랑 니네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육자회담의 핵심 멤버인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 룸을 좀 다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는 통상협상에서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검투사로 불렸던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가 지금 산업부 장관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현종은 기본적으로 미국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줄 게 있어요? 없어. 갖다가 바칠 게 없어요. 아니 무슨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고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고받고 할 게 없는데 김현종만 데려다 놓으면 김현종은 미국 얘기만 다 듣고 와가지고 이재명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저는 그건 생각이 180도 다른데 네. 우리가 미국에게 줄 게 없지만 미국은 우리랑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저 생산력인데 네. 그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는 거죠. 아예 없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 중국의 저 막대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대만하고 한국을 제외하면 네. 아예 없어요. 아예. 네. 네. 선택지가 아예. 그러면 중국을 정말로 미국이 밀어내려고 하는 거면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지 않으면 네. 미국은 똥 닦는 휴지 하나 못 만드는 바보 국가가 돼서 거기는 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 막 텅텅 비고 그런 현상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인 거 맞고 여전히 세계 일장인 것도 맞고 앞으로 이게 유지될 걸로 보이지만 네. 여전히 허접한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강으로만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괜히 그 앞에서 우리 줄 거 없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기어들기 시작하면 네. 아시잖아요, 트럼프. 더 누르는 거. 저 자세로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자세로 가야 되지만 저 자세로 가서 말까지 저 자세일 필요는 없고 네. 다 내주고 올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중국의 생산력은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게 뭐 이럴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미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 그쵸. 최첨단 반도체를 빼면 다 뛰어넘었다고 네, 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하려면 미국도 선택지가 없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근데 중국을 빼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제조업도 지금 중국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한국도 제조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중국 때문에 그거를 복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나라인데 미국은 선택지가 없지만 한국만 가지고는 안 갈 거고 한국이 지금은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트럼프한테 내놓을 게 별로 없다. 손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엿가락 늘리듯이 협상을 그냥
쭉 눌리는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지금 이재명은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초반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시점에 아마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 예언을 따로따로 하시는 걸 하시죠. 소고기? 네. 7월인데? 소고기 콜? 네, 콜, 7월 콜. 네, 콜. 콜. 오케이. 자, 허니문 랠리가 진행 중인 증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올라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네. 급등한 종목들이 저는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게 기본적으로 화장품, 방산, 조선, 원자력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숫자가 올라오는 것도 맞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네.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온 주가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올해 고점으로 보는 게 3,000선 조금 넘어갈 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상 최고가에 왔다는 건 지수 기준으로는 3,000선 다 옛날에 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3,000선을 넘어버린 종목군들에 대한 신규 매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네. 근데 지금 밑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은 다 기본적으로 반토막 나서 거래되던 거죠. 네, 그렇죠. 중복 상장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주사에 대한 뭐 저평가 문제, 불신. 대주주 네. 넘어가면서 뭐 주가를 일부러 낮춰놓은 네. 그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대형주. 하반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서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빠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일단 먼저 간 종목은 어떻게 잘 내려오느냐를 고민하실 때고 아직 안 간 종목군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주가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지주사들 중에서는 아직은 투자 이력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TF 사, ETF. 자, ETF. 머리 아프게 그걸 네. 공복을 하고 있어. 대통령도 보유한 상품이라고 하는데 사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수 ETF 샀잖아요. 네. 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으로 맞아요. 구성된 ETF를 샀는데 네. 근데 뭐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래, 은행이자 지금 2.5%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삼천선,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6월 이후에 호재들이 되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입꼬리가 좀 내려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쌓여 있어서 이제 올라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 김민정 아나운서도 네.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좀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6만 원이 넘었는데? 아니 그때 못 타라 그랬잖아. 사라고. 죄송한데 탄 게 그 정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3천선 목표 지금 상향하실 계획 있으신지? 저는 3,000선을 얼마나 넘어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초부터 얘기했던 건 이 대선과 관련된 흐름도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상반기는 약간 조금 과열되지 않았나라고 봐서 오히려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는 7월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눌릴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눌린 이후에 다시 3,000선은 넘어가는데 이게 뭐 3,300을 갈지 뭐 3,500 갈지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릴 만한 이유는 특별히 못 찾았고 하반기에 3,000선 이상은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뒤로 밀리면서 지수도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두 분의 공약 잘 체크해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그 지금 전직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펀드에 있다가 이제 네.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또 무슨 얘기가 한때 돌았었냐면 이 원화 가상자산 쪽도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 돌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상자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가상자산을 사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이미 막 변동성 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투자해서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다음에 원화 가상자산을 과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할 것인가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뭐 신규 투자는 좀 말리고 싶고요. 신규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최대한 대형주로 그다음에 비중은 지금 가상자산이 전 세계 자산에서 딱 포함하는 정도 수준만큼 5% 내외 정도로만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오래 걸려요. 만약에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럼 현물 ETF가 풀리면 그거나 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면 제일 화장실 가서 울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CBDC는 실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30조 원대 추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통상 환경 악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소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노믹스의 핵심인데요.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꿈틀대는 가운데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는 작은 개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